황순원 단편선. 원색 오뚜기. 여기 혼자 사는 한 노인이 있다. 동네에서 훈장 아저씨로 불리는 윤노인이다. 그러한 별명은 언젠가 윤노인이 저 앞 건널목 너머에 있는 대포집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아들의 훈장 이야기를 한 뒤부터였다. 전기 기술자였던 아들이 통신병으로 군대에 나가 자기는 죽고 전우를 여럿 살린 공을 세워 훈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훈장을 보거나 유가족증을 본 사람은 없었다. 어둑한 방에서 지금 윤노인은 연신 벙글거린다. 양쪽 눈꼬리에 부채살 같은 주름이 굵게 잡히고 벙을은 입 안으로 윗니 없는 자리가 드러난다. 떼구르르 방바닥에 굴린 오뚜기가 제대로 오똑 서서 몸을 앞뒤 양옆으로 되똥거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오뚜기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른다. 마음 먹은 대로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 데다가 별 연장 없이 주머니 칼 하나로 일 없을 때 조금씩 하자니 더딜 밖에 없었다. 그것도 처음엔 나무 토막을 깎아 가운데를 잘록하게 파낸 후 아무리 위는 작게 하고 밑을 크게 하여 보아도 좀처럼 오뚜기가 일어서 주지를 않고 굴린 대로 그냥 누워버리기만 했다. 생각다 못해 그제 저녁 언덕 아래 코주분의 대장간에서 밑에다 쇠를 하나 박아 달아달라고 해서야 오뚜기가 오뚜기 구실을 했다. 윤노인은 서투르게나마 얼굴을 새기고 밑부분은 볼록 도드라지게 다듬어 오늘 아침까지 마지막 손을 본 것이었다. 이젠 가져다 줘야지. 양쪽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춘천집 철이에게 줄 장난감이었다. 몇 집 밑에 사는 춘천집 철이는 4살 된 사내애로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아랫도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혼자서는 일어나 앉는 것도 겨우겨우였다. 춘천집은 그동안 이 애를 업고 다니면서 광우리 장사를 해왔으나 얼마 전부터는 그만 힘에 부쳐 애를 집에 혼자 뉘어두고 나가는 것이다. 이 애가 가지고 놀 장난감으로 윤노인이 생각해낸 것이 오뚜기였다. 윤노인은 검정 작업복 호주머니에 오뚜기를 넣고는 머리맡에 있는 흑일 연장이 든 구럭을 들고 방을 나왔다. 밖은 자욱이 안개가 끼어 있었다. 나무 하나 서 있지 않은 언덕에 다닥다닥 붙은 움막들이 안개에 잠겨 외곽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한적한 산속만 같다. 그러나 되지 않는 곳에서 애 울음소리, 아낙네의 짜증소리, 늙은이의 가래 낀 기침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언덕 위로 안개가 흘러 올라오는 품이 곧 개고 날씨도 따뜻해질 것 같다. 윤노인은 문을 잠그지도 않고 언덕 밑으로 발길을 옮긴다. 문단속 같은 건 할 필요도 없는 집이요 동네였다. 몇 걸음 걷지 않아 누가 안개 속에서 불쑥 다가오며 지금 나가세요 한다. 큰 다랭이를 메고 있다. 아침 전 거리로 나가 한 차례 넝마주의를 하고 돌아오는 동네 청년이다. 청년이 다랭이를 한 옆으로 비키며 길을 내어준다. 퍽은 좁은 골목길이다. 윤노인은 청년 앞을 지나며 참 부지런하고 기특한 젊은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란 부지런해야지. 윤노인도 봄철에서 한 가을까지 미장이 조수 노릇을 할 때는 부지런을 피워야 한다. 동이 트자 일터로 나갔다가 어두워야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다가 늦가을서부터 그런 토역질이 없어지면 아궁이 일을 주로 자질구레한 흙일을 맡아 한다. 이 일만은 누구의 밑에 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일이라 자유로워 좋다. 그저 아궁이 고치기 같은 일은 아무리 부지런을 피우려도 피울 수가 없는 게 안 됐다. 새벽부터 그런 일을 맡기는 집은 없으니. 윤노인은 철이네 집 앞에서 헛기침을 한번 한 후 지게문을 연다. 물건을 받으러 날도 새기 전에 나가니 방 안에 철이 어머니가 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헛기침을 한번 하는 게 윤노인의 습관처럼 돼 있었다. 모말만 한 방구석에 누웠던 철이가 여인 얼굴을 자쳐 이쪽을 본다.
옆에는 숟가락이 꽂힌 채 밥양재기가 놓여 있다. 점심으로 퍼놓고 나간 이 애의 밥이다. 처음 춘천집이 이 애를 혼자 남겨두고 장사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윤노인이 들러볼라 치면 애가 혼자 누워 울고 있곤 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혼자 남는데 이거진 듯 울고 있진 않으나 윤노인이 들여다보면 금시 서러운 듯 훌쩍거리곤 했다. 지금도 윤노인을 보자 눈에 물기가 어리는 것이다.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윤노인은 얼른 호주머니에서 오뚜기를 꺼냈다. 그러는 윤노인의 윗입 빠진 입이 크게 벌어진다. 이것 봐라, 이게 뭐게? 오뚜기를 철이 앞으로 굴린다. 얼렁얼렁 섰다. 철이가 몸을 뒤채어 엎드린다. 윤노인이 오뚜기를 집어 다시 철이 앞으로 굴린다. 얼렁얼렁 섰다. 재밌지? 오똑 서서 되똥거리는 오뚜기를 철이가 지켜본다. 어디 이젠 네가 한번 굴려봐. 잠시 머뭇거리던 철이가 오뚜기를 집어 윤노인 앞으로 굴린다. 옳지. 야, 또 섰다. 윤노인이 다시 철이 쪽으로 굴린다. 이렇게 오뚜기를 서로 굴려보내고 굴려오고 하는 동안 비로소 철이의 물기 어린 눈에 웃음이 내벤다. 철이는 윤노인 쪽이 아닌 딴 곳으로 오뚜기를 굴린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못 써 배밀이를 하다시피 기어가서는 또 다른 곳으로 굴린다. 철이가 혼자 오뚜기를 굴리는 동안도 윤노인의 입에서는 연방 얼렁얼렁 섰다 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그러는 그의 윗입 빠진 말소리엔 스스 소리가 섞이고 입가엔 웃음이 벙으러 퍼졌다. 언덕을 다 내려온 윤노인은 길모퉁이 코주분의 대장간에 들른다. 아궁이를 뜯어낼 때 쓰는 깎인 날이 무뎌져 어제 배려 달라고 맡겼던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하기는 별일이 없을 때라도 윤노인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여길 드나들곤 하지만 붉게 단 쇳덩어리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큰 망치로 두들기고 있던 코주부가 윤노인더러 훈장 아저씨, 오늘 아침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모양이군요. 한다. 왜? 왜나마나 훈장 아저씨 얼굴에 그려져 있는걸요. 그런 표가. 아니 언젠 내가 울상을 하고 살았나 원 하면서도 윤노인은 오뚜기나마 갖고 놀 처리를 생각하며 저기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맡겼던 깎기는 배려져 있었다. 자루만 박으면 되는 것이다. 코주부가 두드리던 쇠 덩어리를 풀무불에 꽂아 넣고 새로 뻘겋게 단 쇠 쪼가리를 집게로 집어 가지고 돌아서며 행길로 눈을 주는 것 같더니 벌써 두 번째세 빌어먹을. 깎귀에 자루를 박던 윤노인이 행길로 고개를 든다. 연구차가 지나가고 있다. 여기 살면 저런 건 자주 보게 될 텐데 뭘. 그렇지도 않아요. 허기사 매일같이 지나가겠지만 한두 번도 눈에 띄지 않는 날이 되레 많죠. 그런데 오늘 아침엔 벌써 두 차례나 뵈더라니요. 왜 연구차를 보면 기분이 나빠서?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오늘은 되레 좋은 수가 있을걸. 좋은 수라뇨? 반가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공술이라도 생긴다는 옛말이 있잖나? 아저씨는 그런 게 맞습니까? 뭐 요즘은 그런 생각 하기 전에 관 속에나 들어갈 생각이 앞서는걸. 윤노인이 자루 박은 깎기를 구럭에 넣고 일어섰다. 문 안으로 들어와 아궁이 고치라는 소리를 지르며 다니다가 한낮이 되어서 어떤 회사 숙직실 아궁이를 맡았다. 윤노인은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정성을 들여 일했다. 회사 사람이 그렇게 하다간 하루에 몇 집이나 돌겠느냐고 할 정도로 만지고 또 만졌다. 일을 다 마친 윤노인은 아궁이의 종이를 지펴보기까지 했다. 불이 누워서 잘 들이자 호주머니에서 진달래 꽁초를 꺼내 피워문다. 이런때 담배 맛은 유별나다. 품삯을 받고서 도구를 챙겨가지고 나온 윤노인은 거기 배는 길가 노점 음식점으로 간다. 벌이가 있으면 점심을 사 먹고 그렇지 않으면 해도 짧아진 때라 점심 한 끼는 거른다. 30 대된 여인이 가락국수를 팔고 있다.
막품파리꾼 같아 보이는 사내 하나가 선체 그릇을 입에 가져다 대듯 하고 국수를 먹고 있다. 여인이 국수를 말아 윤노인에게 내미는데 등에 엎여 잠들었던 애가 낑 하고 얼굴을 엄마 등에 몇 번 비비더니 다시 조용해진다. 얼굴이 동그마한 계집애였다. 편안히 엎이지 못해 고개가 뒤로 젖혀진 양볼이 잠에 발그레 상기되고 코밑 언저리에 코딱지가 말라붙어 있다. 절로 윤노인의 입술새로 윗니 없는 자리가 약간 드러난다. 어린애의 모양이 귀여운 것이다. 먼저 와 있던 사내가 그릇을 내려놓고 샘을 치르고는 가버린다. 그 애가 몇 살이나 됐소? 여인의 띠 두른 앞 허리가 잘록해진 게 애의 무게가 여간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윤노인이 물었다. 이제 2돌이 지났어요. 철이는 4살이나 되었으니 집에 남겨두고 광우리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춘천집의 처지를 윤노인은 알만했다. 줄창 애를 업고 서 있으니 고되겠소. 돌이 있나요? 애아버지 삭짐지는 걸룬 살 수 없고 이렇게나마 살아가는 걸 다행으로 여길 밖에요. 철이 아버지는 강원도 어디 광산에서 광부 노릇을 하다가 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철이는 양쪽 다리를 못 쓴다. 종신토로 병신이 될 것이다. 그런 춘천집에 비하면 이 여인의 말대로 이들의 살림은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 벌이는 요새 괜찮으세요? 윤노인의 옷 주제를 보고 흥일하는 줄 알고 하는 여인의 말이다. 나도 다행하게 그럭저럭 살아가죠. 그러고 보니 윤노인도 여태 자신이 살아온 것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여인이 청하지도 않은 국물을 국자 가득 떠서 윤노인의 사발에 부어준다. 참 국이 달군요. 윤노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천천히 그릇을 비웠다. 이날 윤노인이 이쯤으로 집에 돌아왔던들 아무 일 없이 전처럼 하루를 지내 보냈을 것이다. 얼마를 돌아다니다가 꽤 늦어 2번째로 한 중년 사내에게 불려 들어간 것이 뜻 않았던 사건의 실마리가 될 줄은 윤노인 자신도 알 턱이 없었다. 그리 크지 않은 여염집이었다. 낡기는 했으나 어딘가 조촐히 정돈돼 있는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작년에 만든 건넌방 아궁이가 불이 잘 들이지 않아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인이 식모아이를 시켜 물력가게가 시멘트 서너 돛박과 모래와 진흙을 사오게 하는 동안 윤노인이 아궁이를 뜯어냈다. 아궁이를 다 뜯어내고 그 속에 재 같은 것을 깨끗이 긁어내고 있는데 심부름 갔던 식모애가 지게꾼에게 물건을 집어가지고 돌아왔다. 남자 주인이 안방을 향해 짐삭을 좀 내오라고 했다. 대청마루에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재 담은 삼태기를 들고 일어서던 윤노인이 저도 모를 이상한 기미에 끌려 대청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서 지던 몇 장을 남편에게 내준 여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고개를 거두려던 윤노인의 눈길이 무슨 서슬엔가 다시 여자의 얼굴로 주어졌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여자의 눈이 크게 뜨이며 입이 반쯤 벌어졌다. 그와 함께 윤노인은 외면하듯 시선을 걷어버렸다. 아니 제가 윤노인은 삼태기를 그 자리에 놓고 슬그머니 앉아버렸다. 담배를 꺼내 붙여 물었으나 곧 땅바닥에 비벼 꺼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분주히 도구를 챙겨 가지고 남자 주인을 찾았다. 아니 영감이 저렇게 어질러 놓고 어쩌자는 거요? 벼랑간 팔이 이런 거짓말을 해보기란 처음이었다. 그런 꼴로 일을 맡으러 다니긴 왜 다니노? 죽치고 집에 들어 앉을 일이지. 윤노인은 등 뒤로 주인의 이런 소리를 들으며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윤노인은 자기 집을 향해 걷는 도중 걸음을 늦추며 혹 자기는 비슷이 생긴 사람을 잘못 보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서로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으냐. 아들을 잃은 뒤 몇 번을 아들과 똑같이 생긴 청년을 보고 놀라곤 했던가. 그러나 이러는 윤노인의 뇌리에는 몇 발 안 떨어진 곳에서 이쪽이 누구라는 걸
확인한 듯 놀라던 여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나 선명한 모습이었다. 대장간 앞을 지나는데 코주부라 무어라 말을 건네는 것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엄벙덤벙 언덕을 올라갔다. 연장을 방에 들여놓고 오늘은 일찌감치 저녁을 끓이려 풍로를 밖에 내놓으려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다. 순간 윤노인의 가슴은 두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윤노인은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발길을 돌려 언덕을 되짚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뒤에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건널목 너머에 있는 대포집 한 구석에 앉아 윤노인은 막걸리 잔을 앞에 놓고 있었다. 무엇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것이 몸 가까이 위협해 오는 느낌이었다. 뭐 때문에 걔는 날 쫓아온단 말인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윤노인 자신이 지금의 평온을 얻기까지는 남몰래 적지 않은 마음의 고통을 겪어왔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한지를 뼈저리게 맛보고 나서야 간신히 오늘의 평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하잘것없는 삶이나마 이제와 누구한테서도 흔들림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윤노인은 눈을 감고 여자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보았다. 예전보다 얼굴이 희어지고 몸이 약간 뚱뚱해진 어엿한 가정 부인의 태였다. 어떤 노여움인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윤노인의 가슴에 치밀었다. 그 애가 나를 알아보고 뒤쫓아왔다는 게 괘씸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나를 만나 어쩌겠다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했다. 술잔을 들며 윤노인은 지난날 그 애가 좀 여의고 배가 불렀을 때의 일을 더듬었다. 임신 몇 개월이 됐는지는 윤노인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저 아들의 전사한 날을 따져보아 아들의 애가 아닌 것만은 알았다. 그 즈음 윤노인은 며느리가 벌어오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러던 며느리가 하루는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의 화랑무공 훈장과 유가족 증이 없어진 걸 안 것은 좀 뒤의 일이었다. 그때 이미 저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게 결정지어졌던 것이다. 술청 안에 전등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꽤 자주 들락날락했다. 대개가 날품팔이 꾼으로 대포 한두 잔씩 들이켜고는 김치 쪼가리를 으적으적 씹으며 나가는 게 보통이고 자리 잡고 앉아 마시는 축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윤노인의 주위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상시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자기 혼자만 괜한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차차 들었다. 이미 며느리도 아닌 남인 바에야 설사 이날 만났더라도 그리고 그쪽에서 무슨 일로든 쫓아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밭자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오늘은 두 번씩이나 모른 척 지나가시니 웬일이세요? 대장간 코주부가 킁킁 콧소리를 내며 들어와 옆에 앉는다. 보통 때는 그렇지 않다가도 대포집에만 들어서면 코에 스며드는 술 냄새를 음미라도 하듯이 언제나 그 큰 딸기코를 킁킁 울리는 것이다. 뭐 그럴 때도 있지. 제가 뭘 잘못한 건 없겠죠, 훈장 아저씨? 원 사람도. 그런데 저 훈장 아저씨 지금 막 건널목에서 개가 한 마리 치여 죽었어요. 글쎄 기차가 들이다 오는데 옆으로 피하지 않고 철로길로 달아나다가 치였죠. 그대로 앞으로만 달리니 지가 기차를 이겨낼 수 있어요. 옆으로 한 걸음만 피했으면 되는걸. 어린 개도 아닌데. 코주부는 심부름하는 애가 부어주는 막걸리 잔을 코끝에 술이 묻도록 기울여 잔을 비운다. 그러고는 손등으로 코 언저리를 쓱 문지르며 킁킁 코를 울린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차에 치이는 것을 직접 본 탓인지 약간 흥분한 눈치였다. 오늘 유난히 연구차가 많이 배더라니. 글쎄 아침에 훈장 아저씨가 간 뒤로도 둘이나 더 봤어요. 개 치여 죽는 꼴을 보려고 그랬는지 빌어먹을. 그러다가 좀 마음을 누그러뜨린 듯한 웃음기 담긴 어조로
어디 그 말 맞습니까? 연구찰 보면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공술 생긴다는 거 말이에요. 모두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렇게 기다리면 효력이 안 나는 법이라네. 그런 생각을 아주 잊고 있어야지. 오늘 나처럼 하려다가 윤노인은 그만두었다. 동네에서 유일한 말 상대가 되는 코주부에게까지도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 말머리를 돌려 하여튼 그게 헛소리 아니게끔 해주면 되지 않나. 윤노인은 지금까지 유쾌하지 않았던 자기 과거 생각을 털어버리고 술자리 기분으로 돌아가려 했다. 훈장 아저씨 공술은 싫어요. 내가 사는 술은 술이 아닌가. 심부름하는 애를 불러 코주부의 잔에 술을 따르게 했다. 코주부는 킁킁 코를 몇 번 울릴 뿐 더 사양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윤노인 쪽을 건너다 보다가 왜 그러세요? 어쩐지 오늘 훈장 아저씨의 눈이 전과 다르시니요? 다르다니 어떻게? 양쪽 눈이 다 붉으신데요? 2, 3년 전 윤노인은 어떤 집수리하는 데서 미장이 조수 노릇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벽돌 조각에 왼쪽 눈퉁이를 맞은 일이 있었다. 꽤 오랫동안 눈이 충혈되고 눈 가장자리가 꺼멓게 멍이 들어 부어 있었다. 그러나 나중 멍들었던 것이 풀리고 나서는 눈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만 술기가 오르면 왼쪽 눈만이 빨갛게 물들곤 했다. 그것을 코주부도 알고 있는 터인데 이날은 양쪽 눈이 다 붉어졌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너무 취했나 보군. 실상 윤노인은 자기가 그처럼 취했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그럼 난 먼저 가보겠네. 일어났다. 앵간히 술기운이 돌기도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나왔다. 밖은 어두워 있었다. 가로등에 희미하게 비친 건널목에는 아직 몇 모여선 구경꾼들을 순경이 해치고 있었다. 건널목지기가 윤노인을 보고 계란놈이 제멋대로 들어가 죽어버린 걸 자긴들 어떻게 하느냐고 변명 비슷한 말을 했다. 윤노인이 그저 아무 뜻도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늦어지셨어요. 어둡고 좁은 골목길 앞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흠칫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니었다. 춘천집이었다. 윤노인은 숨을 내리 쉬었다. 오늘은 좀. 그리고 춘천집이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자. 근데 왜 여기서? 철이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셔서 걔가 하루 종일 그걸 갖고 잘 논 모양이에요. 근데 윤노인은 혹시 철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해서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저 손님이 와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여태 안 가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른 윤노인은 한동안 무견히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다. 아니 어딜 또 가시죠? 지금 방에서 기다린다니까요. 좁고 어두운 언덕길을 도로 내려오며 윤노인은 퉁명스럽게 뇌까렸다. 저리 엄마가 좀 가서 제발 돌아가라고 해주. 무턱대고 윤노인은 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피차 뒷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지금대로가 좋다. 지금대로가 좋다. 윤노인은 자기가 건널목 쪽으로 걷고 있는 걸 깨달았다.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인가 그런 것은 아닌 듯 싶었다. 숨이 차하는 인기척이 곁으로 따라오는 것을 윤노인은 느꼈다. 그러나 그쪽을 보지는 않았다. 아버님, 그동안 많이 늙으셨어요. 안으로 잦아드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윤노인은 앞을 향한 채 묵묵히 걷기만 했다. 전 저대로 그동안 아버님을 무척 찾았어요. 열차가 또 지나가려는지 건널목지기가 빨간 칸델라를 들고 나와 차단기를 내리고 있었다. 윤노인은 걷던 걸음으로 그냥 가 차단기에 양쪽 팔을 걸치고 가슴을 기댔다. 건널목지기가 비키라는 소리를 지를 듯 다가오다가 윤노인임을 알고는 잠자코 만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한텐 큰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그 짓을 했어요. 애는 낳아 키워야겠고 해서 그것까지 갖고서. 가로등에 비쳐 차갑고 둔탁하게 빛나는 레일을 윤노인은 내려다보고 있었다. 꽤 먼 곳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울렸다. 아까 개 사고도 있고 하여
좀 이르게 차단기를 내린성 싶었다. 애가 지금 몇 살이냐? 비로소 윤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고개는 그대로였다. 살았으면 9살일 거예요. 잠시 주저하다 여자가 대답했다. 살았음은? 이번에는 윤노인의 음성이 적잖이 급히 나왔다. 난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단체에선가 와서 데려갔어요. 살갗이 다른 애라고요. 역시 목 안으로 잠겨드는 음성이다가 좀 가다듬어진 목소리로 변하면서 이젠 아버님이 이걸 맡아 간수하세요. 이게 있으면 적은 돈이나마 연금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자가 손에 쥔 것을 윤노인 눈 앞으로 내밀었다. 몇 겹으로 접은 종이 조각과 조그만 쇠붙이와 그리고 얼마큼의 지폐 뭉치였다. 그까짓 거 놔도 소용없다. 윤노인의 이빨 없는 새로 나오는 스스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세었다. 여자가 다시 무어라 말을 했으나 들이닥친 기차 소리에 거의 먹혀버렸다. 그러나 그네가 현재 어떤 남자와 별 불편 없이 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뜻 많은 윤노인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기차가 요란스레 덜커덩거리며 오래 지나간다. 긴 화물 열차였다. 더 여자는 말이 없었다. 윤노인은 앞을 지나가는 기차에 검은 차량들에 눈을 준 채 이 여자는 자신의 그늘진 과거를 현재의 남편한테 감추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름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이 여자도 또한 죽기보다 살기가 힘들다. 오히려 죽고 싶다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한두 번 아니게 겪으며 살아왔으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윤노인의 가슴을 와 때렸다. 이때 윤노인의 눈 속에 한 광경이 펼쳐졌다. 화통간 저 앞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둘이었다. 그들은 옆으로 피할 염도 않고 그냥 앞으로만 길을 쓰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것은 달리고 있다느니 보다 굴러가고 있다는 편이 옳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화통간에 들이받치고야 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차 밑에 깔리지 않고 마치 덜 된 오뚜기 모양 떼굴떼굴 자꾸만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었다.